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장부다. 나는 장사를 하며 숫자보다 먼저 사람의 얼굴과 태도를 보았다. 20살의 사진과 40 이후의 얼굴을 나란히 놓아보면 그 사이에 쌓인 성품과 습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화장품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피부지만 성품은 표정과 눈빛에 남는다. 사람을 볼 때 나는 3가지를 맞춰본다. 말, 표정, 태도. 셋이 한 방향이면 신뢰가 싹트고 제각각이면 거래를 늦춘다. 위선은 오래 숨겨지지 않는다. 대화로 꿰뚫을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럴 땐 오히려 목적 없이 지켜본다. 벤치에 앉아 지나는 사람을 보듯 선입견을 내려놓고 조용히 관찰하면 진짜 결이 보인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짓말보다 더 까다로운 적을 만난다. 진심으로 하는 헛소리다. 거짓말쟁이는 사실로 눌러 이길 수 있지만 헛소리꾼은 진실에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과 논쟁으로는 못 이긴다. 내가 택한 길은 단순했다. 내 정의를 분명히 세우는 것. 나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어떤 상인을 남기고 싶은가. 이 정의가 있을 때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다. 조직을 경영하며 특히 경계한 부류가 있다. 나르시시스트. 이들은 내가 잘났음보다 남이 못나야 함을 원한다. 이런 사람은 늘 은밀한 자리에서 남의 평판을 깎는다. 처방은 명료하다. 첫째, 그런 사람과는 독대를 피한다. 둘째, 공은 공개적으로 준다. 상은 회장이 주는 상이 아니라 조직이 주는 상이어야 한다. 그래야 누구의 공도 도둑맞지 않고 질투가 틈을 못한다. 인간관계에서는 경계가 자산이다. 남의 하소연을 끝없이 받아주면 어느 순간 나는 쓰레기통이 된다. 나는 이렇게 응대한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다는 뜻이지 하고 요약을 되돌려준다. 상대는 스스로 말을 거울처럼 보게 되고 관계는 질서를 찾는다. 거리를 둔다는 건 의절이 아니다. 공유 면적을 줄이는 기술이다. 가정에서도 원리는 같다. 분노를 못 다스리는 어른은 어릴 적 감정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다. 아이가 화를 낼 땐 화낼 수는 있지만 지금의 강도는 과하다고 알려주면 된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거친 감정 앞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말을 느리게 상대의 말을 한번 반사해 주어라. 그러면 열기는 내려간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성장을 가른다. 나는 부하 직원에게 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금지했다. 그 한마디가 학습을 멈춘다. 대신 가벼운 인정, 명확한 교정, 그리고 다음 실험의 약속. 회사의 속도는 그 습관에서 나온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게으르다 탓한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게으름이 아니라 트리거의 부재다. 책을 공부하려면 먼저 공부가 아니라 표지를 펼친다는 첫 움직임을 설계하라. 일어나기 힘든 아침엔 왼발을 이불 밖으로 내민다부터 시작하라. 작은 문턱을 넘기면 몰입은 따라온다. 사업도 같다. 큰 전략은 회의실에서 무너지고 작은 실행은 현장에서 쌓인다. 하루의 사용법도 분명히 했다. 아침엔 결정과 설계, 오후엔 루틴과 반복. 뇌가 가장 맑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고 피로가 올 때 자동화된 일을 배치한다. 계획은 목표가 아니다. 이번 주에 끝낸다는 말은 9호일 뿐이다. 나는 계획을 시간 단위로 쪼갰다. 909 31 5쪽, 9 30 10 0 60쪽. 진도가 눈에 보이면 뇌는 게임처럼 몰입한다. 긴 꿈은 명사로 쓰지 않고 동사로 쓴다. 나는 40에 이직함을 갖겠다가 아니라 어디서든 중심을 세우는 사람으로 작동하겠다. 명사는 좌절을 만들고 동사는 대안을 낳는다. 길이 막히면 보직 변경부터 시도하라. 회사를 나가기 전에 회사 안에서 역할을 바꿔보라. 안전한 상태에서 성장감을 되찾는 길이다. 평생 나는 이렇게 믿었다. 성품은 얼굴에 남고 정의는 선택을 지키며 습관은 회사를 키운다. 사람을 잇는 법, 시간을 쓰는 법, 공을 나누는 법, 이 3가지만 익히면 사업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당신의 얼굴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의 한 번의 표정,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경계가 내일의 회사를 만든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의 이력서를 믿지 않았다. 서류엔 학력과 경력이 적혀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건 얼굴의 결이었다. 장사를 막 시작했을 때 돈이 아닌 사람을 고르는 법을 어머니께 배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사람의 눈빛이 탁하면 돈은 잠깐 모여도 오래 못 간다. 그 말은 내 인생 전체를 이끈 한 줄의 철학이 되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얼굴을 뚫고 나온다. 20살 때 맑은 얼굴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하지만 40이 넘으면 그 얼굴엔 살아온 선택이 새겨진다. 욕심 많은 사람은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이마가 굳는다. 반대로 마음이 고운 사람은 고생을 해도 얼굴이 단단하다. 나는 사업장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무조건 가까이 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끝내 신뢰를 남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은 얼굴조차 가짜로 꾸밀 수 있다.
SNS에선 모두가 웃고 있지만 나는 그 웃음의 각도를 본다. 진심이 있는 사람의 미소는 미세하게 비대칭이다. 한쪽 입술이 먼저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먼저 피어난다. 그건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의 진심이 남긴 흔적이다. 그래서 나는 면접에서도 외모를 보되 외모의 정렬을 보지 않았다. 오히려 흐트러짐, 불안함, 긴장감 속에서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나에게 사업이란 결국 사람을 읽는 일이었다. 상품은 바뀌어도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누가 표정을 감추려 애쓰는가? 누가 말보다 눈으로 신용을 전하는가? 그 작은 차이가 거래의 성패를 갈랐다. 나는 부하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거래처의 말보다 그 사람이 웃는 순간의 눈빛을 봐라. 그 눈빛 속에는 신용, 두려움, 욕심이 함께 들어있다. 그걸 읽을 줄 알면 절대 속지 않는다.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건 수백 번의 선택, 수천 번의 참음 속에서 쌓인다. 나는 사장의 얼굴이 회사의 얼굴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매일 거울 앞에 서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내 얼굴엔 어떤 생각이 묻어 있는가? 욕심이 묻었다면 내려놓고 감사가 묻었다면 더 지켜라.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내 평생의 신용을 지켜줬다. 나는 평생 사람을 곁에 두는 일에 신중했다. 사업이 커질수록 사람은 숫자로 모이지만 그중 단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이 회사를 병들게 한다. 삼성 상해를 막 일으킬 무렵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회사는 실력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사람의 독으로 무너진다. 그때 말한 독이란 단 한 가지였다. 나르시시스트. 그들은 자신이 잘난 것보다 남이 못나야만 만족한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여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린다. 이런 사람은 늘 은밀한 자리를 좋아한다. 공개된 회의에선 침묵하고 폐쇄된 방 안에선 동료의 허물을 떠든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며 이렇게 판단했다. 이 사람은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자기 우월감을 위해 일한다. 아이만 임원을 먹서넣느라.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웠다. 공은 공개적으로 나누고 독대는 금지한다. 칭찬할 일은 회의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했다. 그때는 작은 공이라도 빛을 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는 내가 아닌 시스템이 하도록 했다. 리더가 감정으로 꾸짖으면 조직은 한 사람의 표정에 휘둘린다. 그러나 시스템이 지적하면 공정함이 남는다. 나는 상의 이름에서도 내 이름을 뺐다. 회장상, 사장상이 아니라 삼성상의 공로상, 삼성상의 혁신상이라 했다. 그건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회사의 공을 한 개인이 독점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였다. 상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조직이 준다. 이 철칙 하나가 내부의 질투를 크게 줄였다. 나르시시스트는 권력과 칭찬을 먹고 자란다. 칭찬이 사라지면 그들은 스스로 독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공로를 조직 전체가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엔 당신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원한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그 인정이 공정한 무게로 전달되도록 조율해야 한다. 나는 그것을 인정의 배분이라 불렀다. 그 배분이 틀어지면 유능한 사람도 독이 된다. 회사를 경영하는 건 결국 감정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이익의 숫자는 계산기로 맞출 수 있지만 인정의 온도는 사람의 눈으로만 조율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조직의 평화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분배에서 온다.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진심으로 도와야 할 사람과 정중하게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분명히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구분을 하지 못해 자신을 소모한다. 나는 평생 사람을 끊지 않았다. 하지만 대신 공유 면적을 줄였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량이 나를 흔들지 않게 선을 긋는 일이었다. 삼성상회 초창기 나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하소연을 들었다. 회장님, 저 사람은 늘 제 말을 무시합니다. 회장님, 억울합니다. 제 공이 가려졌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하지 않고 요약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그가 자네 공을 가로챘다는 뜻인가? 그 한마디로 상대는 스스로의 말을 되돌아본다.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표정을 볼 때만 진심을 깨닫는다. 경청이 미덕이지만 끝없는 하소연을 듣는 건 미련이다. 누군가 내 앞에서 불평을 쏟아낼 때 그 불평의 목적이 나의 공감을 구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나는 그런 경계선을 이렇게 세웠다. 상대의 이야기가 나를 가볍게 만드는가, 무겁게 만드는가. 무겁게 만든다면 반드시 거리를 조정했다. 한 번은 오래 일한 간부가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직원들이 제 진심을 몰라줍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진심을 말로만 보여주었는가, 행동으로 남겼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심이란 단어는 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인간관계를 하나의 투자처럼 봤다. 좋은 관계는 이익이 아니라 신뢰를 남기고 나쁜 관계는 감정의 부채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했다. 의리를 지키되 감정에 빚지지 마라. 그 선을 넘어가면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잃는다. 사업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원리는 같았다. 감정은 표현해야 하지만 상대의 감정 속으로 침수되면 안 된다. 가족의 슬픔을 함께 느끼되 대신 울어주지 않는다. 직원의 분노를 이해하되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 나는 늘 말했다. 온정은 따뜻해야 하지만 끓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의 뜻은 인간관계의 열을 적당히 식히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거리두기는 냉정이 아니다. 그건 서로를 오래 지키기 위한 예의다. 모든 관계는 온도가 맞아야 오래 간다. 나는 그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경영보다 먼저 배웠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불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수많은 직원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두 부류로 나눴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넘어지고 주저앉아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단 한 문장으로 갈린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낸 네 살아신데. 나는 이 말을 회사에서 금지시켰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학습이 멈추기 때문이다. 사람이 문제를 되짚지 않고 이미 예견된 일로 치부해버린다. 예측은 있었지만 대책이 없었던 것이 문제인데 그 말은 책임을 날려버린다. 나는 실수를 한 직원에게 늘 물었다. 이번 실패에서 너는 무엇을 배웠나? 대부분 대답하지 못한다. 배움보다 변명부터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럴 때 나는 종이에 이렇게 적게 했다. 잘못의 원인 한 가지, 개선 방법 세 가지. 잘못은 하나로 좁히고 대책은 넓혀야 한다. 그게 성장의 시작이다. 내가 젊을 때도 그랬다. 처음 무역을 시작했을 때 일본 거래처에 성금이 사라진 적이 있다. 주변에서 다들 이병철 그럴 줄 알았으라며 손가락질했다. 그 말이 가장 아팠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신용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거래 장부를 다시 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다. 그 다짐 하나가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실패란 결과가 아니다. 그건 교정의 기회다. 실패를 감추면 수치가 되지만 인정하면 자산이 된다. 나는 임원회의에서 늘 솔직히 말했다. 이번 분기 나는 판단을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로 조직의 공기는 바뀌었다. 리더가 실수를 인정하면 부하는 실수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때부터 회사는 산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도전을 피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정체된다. 나는 실패한 사람을 벌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이유로 2번 실패한 사람을 엄하게 다뤘다. 실패를 반복한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일한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기업의 생명은 완벽함이 아니라 수정력에 있다. 완벽하려는 자는 자만에 빠지고 수정하려는 자는 진화한다. 나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실패한 날은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회사의 새 장을 여는 날이다. 성공의 밑에는 언제나 수많은 실패의 잔재가 깔려 있다. 다만 그 실패 위에 흙을 덮고 다시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나무를 키운다. 나는 그 나무를 삼성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이병철은 부지런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었다. 다만 시작의 법칙을 아는 게으름뱅이였다. 게으른 사람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다. 그저 트리거, 즉 시작의 불씨를 찾지 못한 것이다. 책상 앞에 앉는 일이 어렵지. 한번 앉으면 누구나 일어난다. 출근길이 힘들지. 막상 사무실에 들어오면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이 단순한 이치를 일찍 깨달았다. 삼성 상해를 처음 열던 날, 나는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시작을 하자. 거래를 못 맺어도 좋고 손해를 봐도 좋다. 하지만 손을 한 번이라도 뻗는 시도는 반드시 하자. 그게 내 인생의 습관이 되었다. 사람들은 결심을 너무 크게 세운다. 이번 주엔 계획서를 완성하자. 그건 목표이지 계획이 아니다. 나는 계획을 쪼개는 사람이었다. 아침 8시 펜을 든다. 8시 10분 첫 문장을 쓴다. 8시 20분 잘못된 문장을 지운다. 이렇게 시간을 세분화하면 마음이 움직인다. 왜냐하면 성취감은 결과가 아니라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회사에서도 이 방식을 똑같이 적용했다. 직원들에게 큰 보고서보다 첫 줄을 써라고 했다. 그 첫 줄을 쓰는 순간 생각이 깨어난다. 일은 그 뒤부터 굴러가기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몰입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몰입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설계하는 것이다.
사람의 뇌는 몰입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해 늘 시작도 못한 채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문턱을 낮췄다. 공부하자가 아니라 책을 펴자. 일어나자가 아니라 이불을 걷자. 그 한 걸음이 모든 몰입의 시작이다. 몰입이란 결국 의식이 아닌 구조다. 나는 내 하루를 구조로 만들었다. 아침엔 사고와 결정, 오후엔 루틴과 반복, 밤엔 성찰과 기록. 이 틀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도 하루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하루의 구조 안에서 자유를 느낀다. 아무 틀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규칙 안의 자유는 창조다. 나는 이 차이를 안 사람만이 끝내 자신을 다스린다고 믿었다. 게으름은 죄가 아니다. 그건 아직 자신의 시작을 설계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일 뿐이다. 트리거를 찾는 사람은 몰입을 얻고 몰입을 얻은 사람은 결국 부를 만든다. 부는 노력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몰입의 부산물이다. 나는 하루를 전쟁처럼 살았다. 그렇다고 무작정 달린 건 아니다. 나는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 그 기준은 단 하나였다. 시간의 리듬. 사람의 하루에는 두 개의 시간대가 있다. 결정의 시간과 반복의 시간. 아침은 판단과 선택의 시간이고 오후는 익숙함으로 채워야 하는 시간이다. 나는 이 순서를 뒤집지 않았다. 그게 하루를 낭비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철학이었다. 젊은 시절 나는 아침마다 서류를 펼쳐 그날의 큰 결정을 내렸다. 어떤 거래를 성사시킬지, 어떤 파트너를 선택할지, 어떤 손해를 감수할지를 미리 정했다. 결정은 체력이 아니라 맑은 정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뇌가 가장 날카로운 시간, 그때 내린 선택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결정했다. 반면 오후는 머리를 쓰기보다 몸이 기억하는 일을 시켰다. 문서 정리, 재고, 확인, 고객, 응대 같은 루틴한 업무들. 사람은 필요할수록 자동화된 일을 더 잘 해낸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오전에 고민하고 오후엔 반복하라. 고민을 오후까지 끌면 실수가 따라온다. 상건거 인 그런 더 상건하단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로 삼성의 생산성과 품질은 달라졌다. 직원들이 아침마다 결정을 미루지 않자 오후에는 일이 흘러야 한다. 노력하는 조직보다 흐르는 조직이 오래 간다. 나는 회의도 오전에만 열었다. 회의는 판단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오후의 회의는 필요한 사람들의 불평장으로 변한다. 그래서 삼성상의 시절부터 오후 회의 금지는 내 철칙이었다. 대신 오후에는 각자 자신의 루틴을 채우게 했다. 결정과 루틴이 분리되면 회사는 살아 숨쉰다. 이 원리는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젊은 날의 아침은 인생의 결정기다. 무엇을 할지, 누구와 갈지, 어떤 길을 택할지를 정해야 한다. 반면 중년 이후의 삶은 루틴을 세우는 오후다. 그때는 더 이상 선택하지 말고 선택한 길을 반복하며 단단히 다듬어야 한다. 나는 아침의 결정으로 회사를 세웠고 오후의 반복으로 신용을 쌓았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결정을 잘하는 사람보다 결정한 일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내 인생의 결론은 명확했다. 결정은 지혜로, 반복은 인내로. 지혜가 없는 반복은 낭비이고 인내가 없는 결정은 공허하다. 나는 그 두 가지를 하루의 리듬 속에 녹였다. 그 리듬이 흐를 때 회사는 살아 움직였고 나 역시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평생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회장님, 올해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마, 5년 안에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들의 말은 모두 명사였다. 임원, 집, 성공. 하지만 나는 그런 목표를 믿지 않았다. 명사는 사람을 멈추게 만든다. 명사는 도착지지만 인생은 여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표를 세울 때는 명사 대신 동사로 써라. 나는 사장이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길이 열린다. 동사는 방향을 만들고 명사는 벽을 만든다. 삼성상회가 처음 성장하던 시절 나는 재벌이 되겠다는 꿈을 꾼 적이 없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거래하는 사람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겠다. 그 한 문장이 회사를 키웠다. 명사는 나를 조급하게 하지만 동사는 나를 꾸준하게 만든다. 조급한 사람은 결과를 서두르다 무너지고 꾸준한 사람은 결과를 기다리다 성장한다. 목표를 세울 때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 가까운 것은 구체적으로, 먼 것은 추상적으로.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35세에 10억을 모으겠다. 이건 너무 구체적인 미래다. 시간이 조금만 어긋나도 전부 실패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35세에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이건 추상적이지만 길을 여러 개 열어준다. 공교육 교사가 되지 못해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것이다. 목표를 동사로 세운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직업이 달라져도 가치가 이어진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구조다. 나는 회사의 모든 비전을 그렇게 바꿨다. 매출 1조 원 달성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제품을 만든다. 그 순간 회사의 방향이 숫자에서 철학으로 옮겨갔다. 그 철학이 회사를 살렸다. 명사는 인생을 좁히지만 동사는 인생을 확장한다. 나는 지금도 묻는다. 너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때 대답이 동사라면 그 사람은 이미 성장하고 있다. 그때 대답이 명사라면 그는 아직 꿈을 멈춘 사람이다. 나는 평생 명사보다 동사를 사랑했다. 직함보다 행동, 자산보다 태도, 결과보다 과정. 결국 사람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그는 어떤 일을 해낸 사람이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남는 사람. 그게 내가 되고 싶었던 인간이었다. 사업이 커질수록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도 결국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회사를 키우는 일보다 어려운 건 사람과 오래가는 일이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조직의 중심을 노린다. 겉으로는 충성하지만 속으로는 경쟁자를 깎아내린다. 이들은 타인의 성공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빛이 줄어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멀리하지 않았다. 대신 조직의 구조 속에 가두었다. 그들의 에너지를 개인의 욕심이 아닌 공동의 목표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직접 말했다. 너의 재능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조직에서 그 재능은 팀의 몫이다. 그 말에 표정이 굳는 걸 자주 봤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사람의 감정을 달래는 이가 아니라 그 감정이 회사를 해치지 않게 막는 사람이다. 나는 또한 공존의 심리학을 믿었다. 공존이란 서로를 희생시키지 않고 오래 함께 가는 기술이다. 리더가 이기면 부하는 의욕을 잃고 부하가 이기면 리더는 통제력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익을 분배하되 권한은 분리했다. 돈의 흐름과 권력의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언제나 조직이 부패했다. 한 번은 어느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조직을 위해 싸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싸움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나?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나는 그에게 새로운 부서를 맡겼다. 그가 원한 자리보다 한 단계 낮은 곳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곳에서 진짜 싸움을 배워라.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과 버티는 싸움을. 공존의 심리학은 냉정한 전략이 아니다. 그건 따뜻한 거리감이다. 서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정한 온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나는 그것을 경영의 비밀이라고 믿었다. 삼성 상해 시절 나는 매일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그 자리는 회의가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자리였다. 누가 말이 많고 누가 눈을 피하고 누가 조용히 배려하는지 그 자리에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 회사는 그 마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나는 믿었다. 리더는 사람을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다리여야 한다. 그 다리가 끊어지면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매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을 이기지 마라. 대신 함께 오래 버텨라. 그것이 나의 관계 철학이었고 내 인생을 지탱한 가장 강한 무기였다. 나는 평생 부를 좇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돈은 나에게 성과가 아니라 부산물이었다. 몰입의 부산물, 신용의 부산물, 그리고 신념의 부산물.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부는 저절로 따라왔다. 사람들은 늘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때마다 단호히 말했다.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일을 깊이 사랑하라. 부자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 속에 자신을 녹여버린 사람이다. 돈은 그런 사람을 찾아간다. 내가 젊었을 때 새벽마다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았다. 잠은 3시간이 전부였다. 그때 나는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 오늘 거래를 완벽하게 끝내자는 마음뿐이었다. 그 집중이 하루, 한 달, 10년을 쌓아 결국 삼성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불안 결국 몰입이 쌓인 시간의 결실이다. 게으름이 아닌 몰입하지 못한 시간, 이 가난을 만든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네가 일에 미쳐야 일도 너를 기억한다.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노력은 방향이 없으면 흩어진다. 하지만 몰입은 한 점에 집중한다. 그 집중이 신용을 만들고 신용이 자본을 불러온다. 그게 돈의 순서다. 나는 부를 쌓으면서도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돈이 나를 살리는가, 나를 묶는가? 돈이 나를 묶는 순간 나는 그 돈을 버렸다.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불을 인간의 에너지라고 생각했다. 에너지는 흘러야 한다. 멈추면 썩는다. 그래서 나는 돈을 다시 사람에게, 산업에, 교육에 흘려보냈다. 그건 자선이 아니라 불을 순환시키는 이성의 계산이었다. 많은 이가 성공을 꿈꾸며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나는 단 한 문장으로 대답했다. 성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몰입의 부산물이다. 노력은 마음이 시키는 것이고 몰입은 영혼이 시키는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손이 멈추지만 영혼이 움직이면 몸이 따라온다. 나는 평생 그렇게 일했다. 누군가는 나를 성공한 사업가라 부르지만 나는 지금도 그저 몰입을 잃지 않으려는 인간일 뿐이다. 부는 사라져도 몰입은 남는다. 그 몰입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자산이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유산을 정리한다. 나는 재산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했다. 돈은 남기면 싸움이 되고 마음은 남기면 길이 된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는 나누어질 수 있지만 신용은 나눌 수 없다. 그러니 내 이름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나는 평생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을 자식에게 모두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들이 나처럼 다시 벌어야 한다고 믿었다. 돈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의미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 돈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삼성 상해가 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이 물었다. 회장님, 이제 인생의 목표를 이루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삼성은 내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내 철학의 증거다. 나는 회사를 통해 돈을 벌었지만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가치의 전념이었다. 신용, 근면, 절제,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이 네 가지가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산이었다. 나는 늘 두려워했다. 내가 떠난 뒤 사람들이 돈만 기억할까봐. 그래서 평생 가치의 언어로만 말하려 했다. 돈은 셈이지만 마음은 언어다. 그 언어가 세대와 시대를 이어준다. 나는 내 후계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돈은 1대가 모으고 명예는 2대가 지키며 철학은 3대가 잃지 않아야 한다. 철학이 끊어지면 가문은 사라진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많이 보았다. 기업이 무너진 이유는 언제나 돈의 부족이 아니라 철학의 결핍이었다. 나는 떠나기 전날까지도 이 말을 반복했다. 삼성의 진짜 자산은 공장도 브랜드도 아니다. 사람의 신용이다. 그 신용이 남는 한 삼성은 내 이름이 없어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게 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나는 오랜 세월 기업가로 살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내 삶의 결론은 단 하나였다. 인간은 결국 마음으로 완성된다. 처음에는 돈이 전부라 생각했다. 돈이 있어야 가정을 지키고 회사를 세우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돈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쥐는 손의 온도가 사람을 결정한다는 걸. 나는 냉철한 계산과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품으려 했다. 냉철함이 없으면 사업은 무너지고 따뜻함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진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균형이야말로 한 인간의 품격이자 완성이다. 인생의 끝에 다다라 나는 이렇게 정리했다. 성공은 신념으로 시작해 습관으로 완성되고 마음으로 남는다. 그 세 단계를 모두 거친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다. 나는 내 생을 돌아보며 후회보다는 감사가 많았다.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신용의 가치를 알았고 외로웠던 시간 덕분에 사람의 따뜻함을 배웠다. 내 삶의 모든 고난은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돌이었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눌 수 있었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을. 재산은 숫자로 기록되지만 신뢰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다. 그 마음 하나만 남는다면 내 인생은 충분히 성공이었다. 나는 마지막까지 내가 쓴 장부를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병철의 재산은 신용이다. 그 신용이 남는 한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